자, 지난 시간에 다산 정약용을 강의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지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태계 선생 태계 이황 잘 아시죠? 조선 성리학의 최고봉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유학의 또는 한국 사상 전반의 조종, 그러니까 가장 큰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시잖아요. 태계 이황의 초상 어디에서 보고 계시죠? 자, 우리 집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고 또는 이 역사를 관통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를테면 중국에서도 태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거의 주자, 성리학의 원조인 주자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위상을 가진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웃 일본에서 태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공자, 주자 할 때 그 자자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경의 표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태계는 성이 이시기 때문에 태계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일본인들이 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자, 주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런데 태계 선생이 노비, 그러니까 노는 종이죠. 남자 종을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을 비라고 하는데 그걸 합쳐서 노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태계는 양반이고 지주였죠. 태계 선생이 자기 집안에 부리는 노비가 총 몇 명인 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700명이요? 720, 300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태계 당대는 아니면 태계 큰아들이 남긴 조선조의 큰 그 양반들은, 대지주들은 분재기를 많이 남겼어요. 나눌 분, 재산 재자. 그러니까 자기 집안 재산을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이를테면 아들, 딸에게 퇴계 그 조선 중기만 해도 공평하게 분배했거든요. 또는 시집간 딸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를테면 장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이것은 중후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경직화되는 것이고요. 초중기, 중기까지만 해도 공평 분배를 했습니다. 어쨌든 태계 큰아들의 분재기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거기에 보면 땅이, 태계 재산이 논밭 앞에서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근 30만 평에 해당됩니다. 30만 평. 대지주였죠. 그다음에 아들이 이를테면 형제 자매들끼리 나눈 노비 총 숫자가 정확히 한 자리 숫자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367명. 자, 조선 초기에는 특히 이제 대군들, 왕의 적장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노비를 거느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노비들이 사병화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왕자의 난이나 조선 초기에 아직 왕권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랬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조선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스케일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많이 가진 이 노비를 많이 가진 부자, 특히 이제 유성룡이 아니라 누굽니까? 불배당한 유씨, 그쪽에서 그게 최고 기록인데 600 몇십 명 노비를 나눈 분재기가 전라도에 가보면 그 기념관에 벽 전체를 둘러가지고 분재기가 하도 길어가지고 한쪽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분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땅, 노비 이런 것들을 나누는 태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선조의 보통 양반들이 대개 한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종, 지방에 내노라 하는 떵떵거리고 사는 양반들도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노비 숫자를 가지고 있어. 태계는 상당히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태계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것인가. 그래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당부하는. 그래서 땅을 어디를 어떻게 해라,
양자업을 해라. 이게 얘기 많이 남는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조선 사대부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다르죠. 특히 퇴계 선생 그러면 굉장히 근엄한. 퇴계 본인은 물론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고요. 평생을 일식삼찬, 이 단무지, 장아찌 이런 것만을 평생을 먹었어요. 손님이 외부에서 오면 그때는 고등어, 싼 생선이죠.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워서 내놓는 이런 정도. 굉장히 검약한 삶을 살았고 자기 재산을 이용해서 이제 도산손을 짓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조선 사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요. 퇴계가 왕이 수십 번 벼슬을 제수를 해도 내려도 그거를 하루 만에 거부하고 또 얼마 바로 고향으로 낙향하거든요. 왕이 퇴계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좀 나를 가르쳐 달라. 근데 퇴계가 계속 벼슬을 뿌리치고 높은 벼슬을 뿌리치고 낙향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인격자죠.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또 좀 비판적인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만한 대지주였기 때문에 벼슬하지 않아도 조선조의 벼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변변치 않은 것이었죠. 중앙관직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지방 아전들은 여러분들 정규 월급이 없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조선 왕조 때. 그래서 알아서 니네들이 이를테면 착취해 먹어라. 뭐 이런 셈이 되는 건데 내가 이제 퇴계 이야기를 왜 모두에 했냐면 조선 사대부 또는 조선 유학 또는 조선 시대를 이렇게 관통해서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억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 국가의 근본 원리로서 채택을 했는데, 자 이를테면 물자가 번화하고 이를테면 뭐 물건이 넘쳐나고 사치하게 되고 이러면 방탕하게 되고 인간이 유지해야 되는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런 본성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런 어떤 표면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능케 했던 또는 굉장히 위선적인 그런 삶의 형식을 떠받쳐 주었던 물질적 토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또는 이를테면 민중들에게 천문학적인 희생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조선 왕조의 모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거는 조선 왕조에서 기본적으로 상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열등한 거, 인간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 사농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가장 열등한 거. 그래서 돈을 만지고 무슨 계산을 하고 재산을 늘려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표면적으로는 취했지만 사실 자기들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이득은 영속화시키는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노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 왕조의 경우에 퇴계 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모든 조선 팔도들이 다 경작이 끝난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무주지, 주인 없는 땅들이 곳곳에 항무지 형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축, 소가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노비였고요, 종이었고요. 건강한 남성 노비, 남자 종의 경우에는 소 한 마리 반 정도, 큰 항사 한 마리 반 정도의 그런 시장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대왕 때 내 그 서설이 좀 길어지는데 자 이런 어떤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맥락이나 배경이나 일반론을 제가 시장의 철학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군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세종대왕 우리 집회도 나오죠. 집회도 나오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국법으로 확립된 것이 바로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 되는 이 제도를 세종 때 국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도 자기의 종한테 양민이랑 결혼해라 라고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양민이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밑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 자식은 모조리 다 자동적으로 자기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상민이라고 부르는 이 양민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재화,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인 종의 숫자가 확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계가 자기 생시에 종의 숫자, 자기 집안의 부를 상당히 많이 늘리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다산 이야기를 강의를 했다고 해서 다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산 선생의 경우에는 또 퇴계와 이제 흐름은 다르지만 우리 한국 전통 학문의 어떤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거장이죠.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을 남긴 그런 분이죠. 그러나 20년 가까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를 당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산이 이제 자기 자식들 부인한테 자식들하고 부인한테 남양주에서는 편지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요새처럼 이메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이 보내온 치마폭에 그 애끓는 부인 사랑의 그런 요새 아마 우리나라 보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식들한테 남긴 무수한 편지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퇴계에 관한 그런 정보들도 퇴계가 남긴 편지에서 그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이제 가장이 또는 정씨 집안이 완전히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잖아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서. 자기 형은 사사되어서 죽고 비참하게 곤장 맞아서 죽게 되죠. 그다음에 자기 바로 위에 중형은 또 다른 낙도 흑산도입니까? 그쪽으로 유배를 당하고 다산은 그래도 조금 나아서 본토 내륙으로 그러나 땅 끝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다산이 집안이 영락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남양주가 자기 본가지만 당연히 서울 광화문 옆에 그러니까 궁궐 옆에 정조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까 모더레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세가 계속 대대손손 이어받은 양반이고 그런데 집안 어른이 가장이 유배당해서 영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 바로 경복궁 옆에 있던 집을 팔아서 사대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대문 바깥에서 다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자기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죠. 집을 옮기더라도 절대 서울 십리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십리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다시 못 돌아온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남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한 번 강남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주위에 신도시 만든다고 해서 집 늘려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강남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퇴계도 그렇고 다산도 존경할 만한 위대한 학자지만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후손에게 자기 자식들을 챙기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산력 창출 관점에서 본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현대적인 성숙한 삶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시장이야말로 신용과 계약 또는 인권, 법치주의, 우리 자유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논증을 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현대인은 모더니티 아래에서 현대의 정신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요소는 저는 하나는 시장 질서고요. 그러니까 시장이죠. 하나는 시장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저는 그걸 민주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 정신은 시장 질서와 민주 질서의 상호 보완 경쟁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네 가지의 태제는 저는 아까 이제 조선에 대해서 제가 운을 뗐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선생님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 좀 이따 이런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조선 왕조로 돌아가서 한반도에 돌아와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마이크 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네 가지의 그 어떤 주장이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인류 보편사적인 의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모더레이터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중세 일본과 조선통신사를 16회에 걸쳐서 조선통신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일본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세 일본 여러분들 일본이 그 야만인의 나라인데, 야만인들의 나라인데 게다 끌고 다니는, 속옷도 입지 않고 뭐 등등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왕인 박사 때 한문을 전수해주고 우리가 문명을 가르쳐준 야만의 나라였는데, 이게 메이지 유신에서 현대화 산업화를 따라잡음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그때야 뒤처지게 되었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이미 물론 국가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한반도의 삼국보다는 늦어졌죠, 일본이. 그러나 이미 일본 중세에 일본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거의 비견할 만한 자체적인 천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우리의 조선통신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선통신사들이 가면 일본인들이 서민들이 막 와가지고 시 한 수를 요청하고 가르침을 우리가 베풀어주고 이걸 기억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얕보던 특히 양반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양반들이 그때의 일본 본토로 건너가서 에도, 오늘날 동경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게요, 수백 명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이 거의 걸리는,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거의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여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본토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조선통신사, 정사, 부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수행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양반들은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아주 우습게 봤는데, 외놈들을 아주 우습게 봤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다라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세계는. 그래서 그 조선통신사들이 남긴 기록이 수십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가장 아마 거의 정본이라기보다도 가장 재미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한 역관이 남긴 승사록이라고,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승사록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사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게 아주, 이 사람은 중인이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통역사이기 때문에 자기 느낀 대로 솔직히 썼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놀란 겁니다, 중세의 일본을 보고. 우선 거대한 대도시가 있고요. 그 대도시에는 어마어마한 상장가들이, 번화한 상장가들이 있고 재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거리들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람들의 입성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집들이 훨씬 큽니다. 집들이 2층, 3층 집들까지, 목조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 서민들도 그런 집들이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조선시대 때 양반들도 100간 이상 집을 못 지었잖아요. 99간까지밖에 못 지었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층 집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말, 그러니까 1890년대에 우리 서울을 와본 여러 명의 서양인들이 있는데, 그 서양인들의 공통된 관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딱지 같은 그런 초가집들이 덮여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당연히 상수도가 없으니까
모든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길바닥에 버리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수레라고 하는 게 작동할 수 없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가 이제 그런 형편이었고요. 물론 이제 조선조가 정조 이후에 쇠락한 그 결과긴 하지만 조선 중기라고 해도 형편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중세 일본에도 이런 상업과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번성했고요. 임진왜란 때 어떻게 현해탄을 수백 척의 배를 동원해서 30만 명의 군대가 넘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통일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당대 세계 최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수입해가지고 전군에게 무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가 출병한 유일한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한 걸로 생각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서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건 아예 상대로도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당대 세계의 중심인 중국 대륙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계관은 그게 이제 삼국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는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중세니까, 그 다음에 중원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도라고 부른,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인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동남아시아가 있었죠. 이게 이제 세계가 이걸로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에서 어떤 무역선들이 왔지만 그건 너무나 먼 땅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기에 세계는 크게 세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반도는 조선은 중국의 부속된 조공국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옳게 판단한 겁니다. 사실은 만약 이 막강한 군사력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로 전장을 국한시키기 위해서 군사력 우리를 도와준 거고요. 어쨌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 특히 보병 전력으로서는 저는 세계 최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군사력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생산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제가 시장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착목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1998년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철학 전공자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가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더레이터께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여러 지금 경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 학문 체계로서의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말이 경세재민을 줄인 거거든요. 근데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세계를 다스리고 민중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세재민의 뜻은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큰 방대한 그런 학문이고요. 이 경제학의 이제 영어 표현은 이코노미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두 개의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 어원이, 히라보 어원이 있죠. 앞에 이코에 해당되는 것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히라보가 있는데 이게 가정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이코스고요. 뒤에 노모스겠죠. 노모스는 학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 오이코스 플러스 노미아를 합친 게 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코노미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이코노미는 원래는 가정 경영술인 것입니다. 가정 경영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양적 의미의 이코노미라고 하는 어원에는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국민경제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국가를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비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어원이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의 힐랍 철학자들은 경제를
굉장히 마이너한 것으로, 그다음에 이를테면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 인간은 시민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굉장한 폄하와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동양에서 이야기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경세재민의 그런 거대한 그런 의미적인 맥락이 서양에는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조선의 그 빈곤과 그다음에 일본의 중세죠. 중세 조선의 빈곤과 중세 일본의 그런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절대 빈곤에서는 민주주의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의 철학에 이제 를 연구하게 된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거죠.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현대 한국 지식 사회의 흐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저는 현대 한국인들조차도 조선조의 양반들이 상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폄하하면서도 본인들은 계급적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을 다해서 사수하는,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노예사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비는 저는 노예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국사학자들은 아주 거의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주제인데, 사실 바깥의 한국학 전문가들, 그러니까 해외의 한국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수설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점과,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 고금 동사에 항상 노예가 존재하지만 노예를 삼는 것은 침략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타인종 타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미국도 물론 흑인 노예라고 하는 생산력 이외에 미국의 역사, 미국사의 근본 모순이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납치해온 다른 종족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들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그런 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손손,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인 거죠. 이게 한 말에 가서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혁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6.25 전쟁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한국 사회의 그런 양반 상민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실질적으로 붕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제 퇴계 선생의 일화를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 홍길동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거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표현한 거죠. 엄마가 노비면 홍길동의 신분도 노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서 노비지 노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의 국법에서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노예에 대한 걸 매매를 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생사연탈권을 가지고 있죠.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때려 죽여도 국법이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양반들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노비들 너무 잔혹하게 다루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노비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그런 양반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9년의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아직 근절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DNA에 강력히 남아있는 것의 부분적 반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력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에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시장 철학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시장맹, 즉 우리 생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는 특히 지식인 사회 또는 위정자들은 시장맹의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인류 보편사적인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미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이죠.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경제 위기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빈곤하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능력이 왜 떨어지는가?
이 양반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밑에 경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자 출신의 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사대부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 현실에 이렇게 맞지 않는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 등등을 공정 경제 이런 것 등등을 이념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가지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이런 조선시대 양반의 사대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맹을 우선 불식시켜보고 타파해보고자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맹입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생명에 가까운 그런 이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히 제가 꼭 뭐 어떤 진영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해당하는 분들이 시장맹과 북한맹의 두 가지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진보에 속하는 분들도 생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마르크스조차도 여러분들 공산당 선언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거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찬양 문서에 가까울 정도로 자본주의의 혁명적 생산력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인정하되 그 다음부터는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죠. 그러나 마르크스조차도 자본주의 생산력 창출이 워낙 거대한 것이어서 인류의 그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표현을 마르크스가 쓰는데 과거에 고대 원시 공산제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봉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간 사회 역사의 어떤 큰 사회 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제 당신들이 잃어버릴 것은 쇠사슬밖에 없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문건이죠.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는데 거기 보면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불과 한 100년, 150년에 창출해낸 그 생산력이 그러니까 재화죠. 생산력이 인류 역사 그 이전에 수천 년간의 생산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마르크스 자신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민중들은 보통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세대들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실감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들은 이 개발 독재, 압축적 산업화의 과정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산력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이를테면 성숙한 사회, 바람직한 사회,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도 본질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실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현대의 성숙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한번 이걸 보시죠. 여기 화폐와 가격의 일반화라고 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제 책 제일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원시 시대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시장은 있는 겁니다. 물물 교환하는 시장은 있는 거죠. 시장 경제는 이런 화폐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일반화되는 삶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조직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삶의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목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문제인데요. 가격. 그래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는 모든 게 가격이 매겨지죠. 자, 이것도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있고요. 심지어는 저의 오늘 강연도 강연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가격이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자, 이런 모든 것을 가격으로 매겨버림으로써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소중한 인격이나 우리의 우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 등등 인간적인 가치들을 모든 것이 가격으로 매겨지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런 인간적인 가치들을 파괴해 버린다라고 이 마크스가 비판을 한 거고요. 그런 마크스의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철학적으로 본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명암이 혼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빛과 그림자가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모든 물건의 모든 것에 인간의 노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것도 명암이 혼재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모든 것에 가격이 있게 되고요. 가격이 있게 되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게 되고 분업, 기계와 상호 이익이 증대하게 되고 시장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앞부분에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주의적인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밑에 이제 경제 정책을 실제 맡고 계신 분들이 저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를테면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노동자라면 이 정도의 급여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됐는데 거의 한 40% 가까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더해서 시간당 10,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선진국의 그 최저임금에는 못 미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족보가 있는 그런 사상이다. 이론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을 말을 살짝 변용한 거죠. 그래서 의도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이 노동을 해서 근로를 해서 수입이 늘어나면 급여가 늘어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물건이 더 많이 팔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더 많이 팔리게 되니까 당연히 회사나 공장들이 기업들이 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돈이 더 잘 돌면서 경제가 커지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실험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자, 기업들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봉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몇 명을 이를테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제일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다가 이게 도저히 자기가 집에 갖고 가야 될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경비들 다 제하고. 근데 알바생보다도 이를테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에 알바생의 수입보다도 자기한테 돌아온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의점 점주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알바생을 해고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지난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아주 울상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 골라서 가거든요, 자기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이 직업 순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열려져 있었고 유연하고 빨랐는데 요새는 웬만한 알바 일자리 하나에도 수십 명이 이를테면 공고 한번 나가면 수십 명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좀 써달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 대기업, 공공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주 52시간 노동을 지금 법제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이 있는 삶이 그분들은 가능해진 거죠.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를 100으로 잡는다면 대기업과 공기업, 우리가 모든 이를테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이 이를테면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90%에 육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제식 시장의 철학식으로 이야기하면 가격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자생적으로 시장의 자체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이상주의적으로 그러나 굉장히 난폭한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줘라라고 하고 가격을 자기들이 설정한 거죠.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의도는 좋을지라도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실물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회주의자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다만 가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1989년, 90년대 초에 소련을 비롯해서 다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관료주의, 그다음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경직돼 있는 사회 분위기, 그다음에 뭐 이제 독재, 전횡, 그다음에 생산력의 후퇴. 이게 이제 사회주의 또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붕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놓는 게 생산력이 형편없이 위축되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민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오늘날 북한 사회는 김일성 주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화집에 모든 인민을 귀화집에 살게 하고 흰 쌀밥에 배부르게 먹이게 하는, 이거를 아직도 성취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생산력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은 중요한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중앙통제경제라고 하는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는 거기에는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것이고요, 경쟁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암시장, 우리가 블랙마켓이라고 부르는 것만 이렇게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소련이 그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역 흑토라고 부르는, 우리가 블랙소일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윤택한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거대한 광야가. 거기서 세계 최대, 소련 시절에 세계 최대의 농축산물 생산국입니다. 구소련이.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구소련의 대도시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급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그다음에 우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우유,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 그 국가에서 이를테면 그 배급표를 줘가지고 그것을 받게 하는 그 가게라고 하는 것이 한 겨울에도 영하 수십 도의 모스크바에 보면 수백 미터의 줄이 서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적인 이런 농축산물 부족 상황에 시달렸죠. 그래서 기아가 입스럽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 구소련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농민들이 열심히 해서 생산해야 될 인센티브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가 생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생산된 것을 또 유통하는 책임자들이 대도시로 실어 날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농지에서는 이를테면 토마토나 채소들이 썩어서 그냥 돼 있는데 대도시 인민들은 굶주리는 이런 형국. 그것의 시장 철학적 근본 원인을 돌아보면 가격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게 현 정부 관계자들도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조급하게 권력이 가격에 개입해 가지고 그것을 이를테면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심대한 부작용을 낳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말씀은 세 번째 주제로 가게 됩니다.
시장 질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격 그것이 창출하게 하는 그런 자생적 질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유시장 질서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자식들 건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새로운 것들 시장에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좋은 물건들을 품질이 좋은 것을 만들도록 그다음에 유통되도록 열심히 띱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의 해자되는 우리가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의 경우에 아침에 식탁에서 신선한 빵과 그다음에 우유와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농민들이나 뭐 계란업자들 그다음에 채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도주의자하고 휴머니스트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을 농사를 열심히 하겠어요? 자, 그것을 시장에 내놓아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각 개인이 스스로 추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서, 이게 이제 시장 질서인데 시장 질서의 핵심은 자생적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밑에서 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런 것들을 만듦으로써 생산력이 팽창하고 확대되고 부가 늘어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장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데요. 과일을 그 동네마다 과일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10년, 20년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도. 그분들이 취급하는 물건과 그다음에 요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길가에 보면 트럭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박도 팔고 참외도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이제 뜨내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럭을 몰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뭐 양심적으로 좋은 물건을 떼다가 파는 분들도 물론 많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한 동네에서 붙박이로 주민들 상대로 오랫동안 장사하는 분들과 같은 종목을 뜨내기로 파는 사람들의 물건의 질은 같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신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인이 어떤 손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할 수 있겠죠. 뜨내기 손님이라면 바가지도 씌우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앞으로 대대손손 장사를 하려면 좋은 물건을,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신용을 얻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도 계약할 수 있지만 문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도, 사회, 공권력, 법원, 정부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함승희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계 인권선언 유엔에서 발표한 그런 세계 인권헌장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그 인프라, 제도적인 토대는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당연히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사유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할 때 우리 주최 측에 제가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허생전을 좀 읽어오시라. 허생전이 이 연암 박지원이 쓴 이제 아까 모더레이터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연암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의 최대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작이 열하일기죠. 열하일기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수도를 이제 조선의 양반들이 이를테면 갔다 온 이런 기록이고, 제가 알기로 연행록이 한 500~600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연암의 열하일기는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다른 번역본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이. 그만큼 식자들이 연암을 높이 평가하고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암은 독일의 괴테, 영국의 셰익스피어에 비견할 만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수준을 몇 단계 뛰어넘은 그런 선견지명을 가진 대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우는 대개 불우했고요. 말년에 가서 겨우 현감 정도를 하게 되는데, 허생전과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의 차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사대부들 중에서 조선 사대부들이 한결같이 정통, 이를테면 성리학, 그래서 아주 좁은 주자의 성리학, 이것을 벗어나면 심지어는 불교나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유학이어도 양명학, 이것도 사문난적입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보기에는, 태계 선생이 보기에는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반란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학인데도 불구하고 주자하고 경쟁했던 왕양명의 양명학을 사문난적으로 배척할 정도이기 때문에 불교나 도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조선 양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언금되어야 할 그런 사탄의 텍스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율곡이가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신사임당이 이가 사춘기 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신사임당이. 그래서 그 사춘기 때 방황이 있었죠. 이율곡 선생이. 그래서 율곡이 머리 깎고 금강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10대 후반에. 근데 이제 나중에 20대 초반에 마음을 잡고 도리 잡고 다시 이제 서울 중앙으로 컴백해서 그때부터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율곡 선생도 우리 화폐에 있죠. 그죠? 자, 율곡 선생이 뭐로 유명합니까? 과거를 봤다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조선일보의 고시죠. 조선시대의 고시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다 합쳐놓은 것, 그 이상의 것이 과거입니다. 과거에 전국 1등 한 명만 나오죠. 이게 1년에 한 명 나오는 게 아니고요. 되게 비정기적이에요. 3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5년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왕조가 좀 이렇게 기울이 느슨해지면서 거의 매년 치렀고, 어떨 때는 1년에 여러 번도 치른 적이 있어요. 왕의 뭐 생일이다 이런 거 뭐 명분으로 내세워서. 어쨌든 율곡의 별명이 구도장원공입니다. 장원급제를 9번 연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좋은 양반이죠. 자, 그래서 율곡 이야기 나와서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보죠. 자, 시장질서의 신용가격 인권과 법치주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날 때 허생전과 베니스 상인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퇴계 선생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허생전의 스토리는 모더레이터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연암이 쓴, 조선 왕조에서는, 조선의 유학자 중에서는 유학만이 세계의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굉장히 드문 분이었고, 북학파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청나라가 오랑캐만은 아니다. 오히려 청나라가 문명 선진국이고, 특히 상업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군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된다. 식사능업을 강조한 그런 학파가 북학파거든요. 그런데 북학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연암이죠. 그래서 연암이
이제 조선 왕조 그 조선 지식인들의 유학자들의 그런 위선이나 허위를 통렬하게 이를테면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열하일기에도 많이 하고요. 양반전 같은 데서 호질 같은 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암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네 가지로 지금 경제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 경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연암조차도 온전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허생전의 스토리가 저는 반증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까 설명 들으신 것처럼 허생이 하는 일이 조선에 이를테면 이병철, 조선 왕조의 이병철 회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떼국이 질질 흐르는 이 새님, 남산골 새님 허생이 만냥을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변부자가 거기서 무슨 그럼 뭘 써라 이런 것도 아니고 만냥을 빌려주 생면 처음 보는 허생이 와가지고 불문곡직 만냥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물론 소설이지만 그 자리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만냥을 빌려가지고 안성장에서 과일을 매점하고 제주도 건너가서 말총을 매점해가지고 20만 냥을 벌게 되고 만냥을 20배로 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구슈에 대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20만 냥으로 사나웠던 쌀을 팔아가지고 100만 냥의 부를 창출하게 되죠. 그게 이제 허생전의 앞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변부자의 비서가 옆에 앉아 있다가 허생이 만장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아니 어르신 저 비렁뱅이한테 그런 큰 돈 아마 서울에서 수백 채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액이죠. 왜 빌려줬느냐 뭘 믿고 그러니까 참말로 가만히 있거라 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변부자가 답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베니스의 상인의 구조를 보십시오. 셰익스피어는 영국인이지만 그 베니스의 상인이 나온 건 159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열하일기는 1800년에 출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년의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할 때 비교의 오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선은 상업이 극히 발달이 저조한 근본적인 농업사였고 농업봉건사였고 영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이를테면 모국 아니냐. 근데 이걸 평면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변명을 이렇게 하죠. 우선 1598년이라고 하는 베니스 상인이 쓰여진 그 시점은 영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에요. 시기적으로도 200년 이전인 거죠. 열암이 살았던 시대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암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지식인 중에서는 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북학파의 몇몇 학자들, 한 10명 이내의 사람들만 상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강조했던 분이죠. 경제, 무역 이런 것들을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접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베니스 상인의 구조는 여러분들 권선징악으로 샤일록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징치당하고 끝나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물론 베니스 영국이 아니고 이제 베니스를 무대로 했지만 셰익스피어 본인이 셰익스피어 본인의 그 당대에 셰익스피어 본인이 여러 가지 쟁성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꿔주고 이걸 못 받으면 다시 이자까지 청구를 해서 이게 개인 간의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제소를 하는 이런 것들을 셰익스피어가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이제에 밝았던 사람이죠. 셰익스피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첫인상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도입부 부분에서 시장 경제의 토대가 뿌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 법률로 다투고 이런 것들이 셰익스피어의 여러 희곡들을 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모티브로 차용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베니스 상인도 보면 자 안토니오가 돈을 거액을 빌리잖아요.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태인한테. 그러니까 둘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서로 온수지간에 가까운 굉장히 앙금이 쌓여있는 그런 관계였고 샤일록이 흔쾌하게 빌려주죠. 그러나 이제
무슨 물건이나 집을 담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슴살 얼마 한 덩어리 심장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인육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요. 인육 계약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세팅이 허무맹랑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베니스라고 하는 그 서양 어떤 시장 경제가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에서 그런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앞에 서서 공증인과 함께 이게 유효한 실정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공유를 하고요. 그것을 법원과 그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포샤가 법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뭐 재판 판결을 내리고 이제 이런 소설적 장치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현대 서양의 그 법학 교수들은요 베니스의 상인을 가지고 법학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 샤일록이 옳으냐 아니면 포샤가 옳으냐 문학적으로는 포샤가 승리하죠. 그래서 샤일록을 징벌하거든요. 그런데 현대 법학자들의 다수설은 포샤의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문학적 장치인 거죠. 문학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샤일록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학 다수설입니다.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육 계약이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승인되고 사회 규범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시장 경제가 굉장히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왕조의 그런 분위기와 그 2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의 분위기가 판연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신용, 계약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창출되는 인간의 그런 권리와 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도 이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선시대를 포함한 이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중국과 우리나라라고 제가 국한을 하겠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법 중에서도 법의 대종은 경국대전, 그다음에 대명률, 경국대전이 이를테면 가피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명률이 원전이고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굽니까 정도전이 삼봉 정도전이 그걸 한반도에 맞게 윤색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명률의 기본적인 틀은 형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인민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고요. 형벌이 물론 서양법에서도 중요하고 로마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베니스 영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서양법에서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법입니다. 상법. 그러니까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그러니까 어떤 그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개인들끼리 자의에 의해서 어떤 사항을 장사를 기브앤테이크를 하도록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문명권과 시장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문명권에는 이런 법의 주안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오늘날 이제 시진핑 주석도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국에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양적 로마법적인 법치주의와 그다음에 타 문명권의 법치주의에는 결정적인 변별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결정적인 변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법치주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중국의 법가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법에 대한 그런 생각은 지배자와 통치자, 기득권 계급들은 지배 계급들은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통치자는 법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치자의 통치 편의를 위해서 법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법 정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21세기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별로 질적으로 저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법조인들이 법조 3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함승희 변호사 같은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병우 씨나 이런 분들이 있는 이유는 이 법조 3륜 특히 이제 검찰과 법원이 특히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특권 의식을 거의 내재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검사장들 우리나라의 검사장들이 다 합해서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미에 이걸 묻더라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분들을 존중해서 제일 처음에 그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질문 시간에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벌 오너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실형을 하면 된다. 그거 하나 하고 그건 현실화되었죠. 두 번째는 검찰과 법원 고위직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옷 벗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에 대한 성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성역도 사라졌지만 고위 검사, 고위 법관에 대한 성역은 나는 아직도 온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법 개념의 그 차이가 법에 대한 인식의 그 민중들의 차이가 저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희대학 그런 잘못된 관행이죠. 그래서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물론 법조인들은 부인하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은 삶의 체감에서 그게 엄전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전관예우 현상이 사실은 이런 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저는 유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질서와 민주 질서가 적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고요. 저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 심대한 긴장관계 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동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시민 아닙니까? 근데 자유시민이 구체적으로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수신제가 지구평천화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의 지배 엘리트들의 삶의 목표죠. 수신제가하고 지구평천화하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수신제가는 집안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기를 수양을 하고 그다음에 집안을 잘 건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구평천화. 이제 과거에 과거 시험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 그다음에 오늘날도 이 2019년 21세기 대명천지에도 그 인문계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데는 서울법대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되기 이전의 이야기죠. 자, 이런 거 그러면 인문계에서 공부 가장 잘하는 애들은 가장 우수한 애들은 서울법대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고시 합격해 가지고 출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치국평천화의 이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수신제가와 치국평천화 사이에 뭐가 결락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가치관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저는 현대 한국에서도 저는 완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사회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 사회도 그렇고요. 시민 사회도 그렇고 위에서 시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여러분들 지금 팝스 이 북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강제한 겁니까? 우리 한 변호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안 나오면 큰일 나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런 대표적인 자생적 질서의 모델이죠. 그리고 시장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없는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없어요. 과거 공산주의 사회에는 시장이 없죠. 가격이 없으니까 시장이 없는 거죠. 중앙통제경제 아닙니까? 배급경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물건이 항상적으로 부족하니까 암시장들이 폭발하는 거죠. 오늘날 북한에 시민사회가 있나요? 자, 우리 남한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북한의 시민사회 시민운동단, 시민단체들하고 서로 교류하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북한에 시민단체가 있나요? 북한 시민단체의 그걸 운영하는 분들은 다 당원들입니다. 당원들. 고급 관료들이죠. 훈련받은. 물론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정당화하려고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 미만에 있는 시장맹, 특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시장이 생산하는 생산력은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시장은 인간이 소외되고 모든 것이 돈이 이를테면 물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원자되고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로 극단적인 양극화. 마크스가 이건 이미 지적한 거죠. 자, 이거 지금 21세기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양극화. 그래서 한 수백 명의 이 글로벌한 부자들이 전 지구의 GDP의 아마 절반 가까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이건 이제 토마 피케티가 학문적으로 논증한 사항입니다. 전 지구적인 부라고 하는 게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조절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건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자유주의의 굉장히 일탈된 왜곡된 변질된 저는 극악한 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씻은 깨끗하게 씻긴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물론 그런 인간 소외, 양극화, 그다음에 시장 실패의 영역이 있습니다. 국방이나 환경 문제, 분배정의 이런 것들은 자생적 질서에 그대로 맡기면은 잘 안 되거든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그거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또는 정책 일반에서 저는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무리 아름다울지언정 의도가 아무리 선한 것일지언정 현실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건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에 훨씬 미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도는 좋았는데 난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평등하게 살게 만들고 싶었는데 라고 토로하는 것은 만약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토로한다면 나중에 그것은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영역은 자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생산해낸 결과, 즉 경세재민의 결과로 말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갖는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론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주제가 이제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원래 짧게 드리고
토론 시간을 많이 갖고 싶었는데 오늘 또 제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항상 제 학교에서도 제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때마다 제가 학생들한테 사주하면서 앞으로는 내 말을 좀 줄이겠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더 듣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오늘 또 제 강의 시간은 초과했으나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질문을 받고 자유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